우리 기출지문 이제 선택형 기출지문 OX 5강 첫 번째 강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뭐 안 볼 수는 없으니까는 법률주의.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5개가 있습니다. 뭐 법률주의, 소급여 금지 원칙, 그다음에 명확성의 원칙, 가장 중요한 유추해서 금지 원칙. 그다음에 우리 학부 때는 없었는데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 우리 학부 때는 없었는데 이제 90년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자, 법률주의고 1번. 죄형 법정주의는 절대 사례로는 출제 안 됩니다. 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하는 경우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가 된다. 지금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인간 생활을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바빠서 그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는 법률에서는 모법에서는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영역만 이제 해주고 이제 법정형만 정하고 상당 부분 대통령이라든가 뭐 총리령, 부령 같은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는 뭐 이제 조례, 뭐 규칙 등 우리 형사법 같으면 규칙 연락자 힘들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위임입법이죠.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위임을 할 때 포괄적이고 일반적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개별적이고 이제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것들. 만약에 위임의 한계를 요것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무효가 되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률주의는 이 정도만 보시고. 자, 소급표 금지 원칙.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제 소급해서 행위 당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뭐가 됩니까? 이걸 갖다가 미래에서 처벌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거 절대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것들.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미 동서고금을 금은 말고 동서양 옛날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게 바로 만연사냥 이런 식이었었는데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나 소급여 금지 원칙.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5번 판례입니다. 판례,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됐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철저하게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한다. 그러다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이 아니고 따라서 판례에 대해서는 뭐 서급표를 인정하고 서급표를 부정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영위법. 여기도 이제 불법국가는 판례법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성부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 따라서 과거 판례에서는 유죄가 됐다가 지금 이 판례에서는 무죄가 됐고 또 반대로 무죄가 다시 유죄가 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대로 현 판례대로 진행하면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견해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자 판결을 뒤집어 버리고 유죄, 무죄 만들지 않습니까? 무죄, 유죄를 만들고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9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지침이고 권고사항이죠. 이것이 어떤 기속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따르죠. 초창기에는 많이 안 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들. 자, 6페이지 명확성의 원칙. 자, 11번 두 번 객관식 출제가 됐는데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형법은 고의범 처벌의 원칙입니다. 형법은 고의범 처벌의 원칙.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이제 처벌을 한다라는 것들.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과실범은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범은 처벌에 대해서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쪽 과실범 가면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찜질방에서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이제 살을 빼다가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면, 땀이 빠지면은 이제 술을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몰래 그 찜질방 뒷문으로 나가고는 술을 더 먹고 들어와서 발안실에서 사우나에서 땀을 빼다가 심령마비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찜질방 직원들이죠.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를 관리를 못했느냐. 과실인정된다는 겁니다. 과실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거든요. 형법은 고의범 처벌 원칙이기 때문에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혀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일종의 확대 해석해서 처벌하겠다. 이거는 전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다.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12번.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는 재형법정지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술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형법은 지금 모든 법률은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적 개념, 두 번째가 바로 규범적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근데 서술 개념은 예컨대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 서술 개념이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해, 죽이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술적 개념을 사용하지만은 서술적 개념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뜻이 광범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규범적 개념, 대표적으로 절도죄에 있어서 제3범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재물의 타인성, 우리가 절도죄 가면은 재물의 타인성 무지하게 그 민법을 갖고 법률 보게 됩니다. 재물의 타인성 하면 몰라요. 하나만 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민법의 철저한 규범적 개념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뭘 전제하죠?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했다. 서적 개념은 저 사람들이 그냥 부부야. 근데 부부죠? 사실혼관계 부부가 있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러다 모든 민법적인 우리가 법률적인 보호는 오로지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규범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법은 서술적 개념으로 사용하면 가장 좋죠. 뜻이 명확해지죠. 그러나 서술적 개념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규범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절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진도 나가겠죠. 나갑니다. 우리 이것이 이제 규범적 개념의 착오가 있을 때 이것이 사실의 착오냐 법률의 착오냐. 그래서 변제에서도 한번 객관식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원칙. 가장 판례도 많고 객관식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법 같은 경우는 유추해석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은 형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을 갖다가 다루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절대 금지가 되고 있다. 유사한 것을 갖다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유사한 규정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마치 염소를 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형법에서는 철저하게 금지가 된다라는 것들. 14번, 15번입니다. 이번 14회 때 객관식이 나왔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범죄인에게 절대 불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리하면은 허용이 됩니다. 유리하면 허용이 되는데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우리가 범죄자에게 불리하면은 유추해석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만약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얼마든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 그런데 14번, 15번이 이번 14회 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또 형면제 사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좁게 적용될수록 정당방위가 좁게 적용이 될수록 가벌성의 범위는 넓어지겠죠.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벌 규정은 좁게 해석하고 처벌하는 원칙은 좁게 해석하고 위법성 조각사이나 책임 조각사이나 형벌 조각사이는 넓게 해석할수록 범죄자에게 유리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범죄자에게 유리한 이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갖다가 제한해서 해석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가벌성이 확장되니까. 그래서 현명제사요.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넓게 해석해야지 좁게 해석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시죠. 아니 왜 피고 범죄자를 위해서 했을까? 그건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법률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형법의 지구주의 원칙은 인권보장이지 처벌 원칙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자를 처벌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도 우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범죄자도 틀리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화 개선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상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죄형법주 원칙은 철저하게 유무 보장. 그렇다면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은 가능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제한해서 유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 하나만 더 보시죠. 16번도 마찬가지예요. 형법 170조 2항에서 말하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방화죄입니다. 166조, 167조 방화죄 기재한 물건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 지금 우리 형법상 방화죄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모두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죄는 재미있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171조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실화죄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화죄는 둘 다 처벌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이 법적으로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법적으로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공공성은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실화죄를 해석할 때 실화죄에 있어서는 일반 물건은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것이 온전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유추 해석일까? 물론 반대 견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견은 일반 물건은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실화죄에 있어서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일반 물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들. 이거는 온전한 처벌을 위한 것들이죠. 자, 17번.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판례인데, 자, 이거 아동법상 아동 성착취물입니다. 갑이 A가 운영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과상화폐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방 접속 링크를 제공받아 갑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F채널을 통해 시청한 행위는 아청물 실정죄는 물론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를 구성한다. 요걸 갖다가 스트리밍입니다. 다운로드 받았다. 스트리밍. 그랬을 때 시청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을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폰드에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지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게다가 의미도 없습니다. 어쨌든 시청죄건 소지죄건 법정형은 똑같거든요. 시청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갖다가 스트리밍으로 해서 보기만 한 것을 갖다가 굳이 요걸 갖다가 뭐가 됩니까? 스트리밍으로 본 걸 갖다가 소지죄로까지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근데 원래 성인 음란물은 지금도 소지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거,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청법에서는 소지죄를 말하는데 이게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소지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해설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PC도 상관없고 폴더에 그것을 갖다가 저장해 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소지죄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리밍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청법을 개정해서 시청죄도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청을 갖다가 굳이 소지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러면 이제 죄용법죄 위반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청죄로 처벌하면 되지. 법정이 똑같은데 굳이 소지죄로 이걸 갖다가 처벌해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대법원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소지죄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갑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거 엠모방 사건 가장 대표적이죠. 최근에는 목사방 사건 다 그런 부분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받은 경우 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평가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역시 시청죄 정도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은 폴더에다 저장해 놓지 않았으면은 소지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엄격하게 처벌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시청죄로 동일하게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소지죄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충분히 이제 추재가 가능하고요. 자, 8페이지 21번. 부실의 사실이 기저된 공정증서 정본을 그 점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죄에 해당한 것을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반한다. 이게 뭐냐? 공정증서 원본은 판결문, 재판장이 그 법관들이 판결을 작성하자. 그게 원본입니다. 그럼 정본은 그걸 한번 출력하거나 한번 복사, 요새 이제 컴퓨터 이제 파일로 되니까는 복사를 하죠. 그것이 정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본하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되냐? 원본이 됩니다. 원본이 된다는 것들. 따라서 정본은 절대 원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렇게 복사본입니다. 정본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본은 절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바로 그 원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유추해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23번.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따라 소지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렇죠. 사적 공간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 근데 굳이 그걸 국가보안법 위반에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가불성의 확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이게 제가 400페이지가 넘는데 처음에 우리가 오해할 때는 300페이지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400시가 드디어 넘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변합니다. 10년째 그냥 이 OX가 그냥 오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보통 한 페이지에서 4개, 5개는 봤는데 그러면은 종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출 위주로 해서 중요한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건너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치료하면 여러분들이 오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구겨지처럼 오해만 하니까는 진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니까는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때 질문들 많이 하세요. 자, 9페이지 27번. 근데 어차피 위조작전 가면 거기다 봅니다. 그쪽에서 시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자, 27번.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판에 헌재 심판을 포함시키는 너무나 당연하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정의 성이나 유죄석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법정 소동죄는 우리가 이제 법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서초동하면 이제 법원에 들락하는 헌재 소동도 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국동에 있죠. 저도 한때 이제 거기 자주 갔었는데 대학 동기놈이 친구놈이 거기 연구원 있다가 지금 부산에 있는 이제 뭐 법대 교수 올해 이제 정년퇴직인데 이렇게 갔었는데 참 요새 헌재가 요새 참 모든 이슈의 중심이죠. 요새는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헌재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심판 정도 당연히 법정입니다. 얼마 전에 헌재 가서도 뭐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서부지법 가서 했지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에 있어서 법정만이 법정소동죄가 아니라 헌재 심판 정도 당연히 법정소동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형법의 적용 범위.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올해도 역시 객관식 또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1번.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란 범죄의 종료시를 말합니다. 범죄 종료시.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범죄 유형의 95%는 즉시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기수 종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나버리는데 딱 하나 계속범. 계속범 가장 대표적인 게 범인인터뷰죄, 체포감금죄, 미성년자 약주인죄, 주거침입죄 이런 것들은 계속범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컨대 범죄가 기소가 돼서도 종료시까지 우리가 올드보이 보면은 체포감금하지 않았어요. 15년 감금하죠. 그럼 기소부터 종료까지 15년입니다. 그 중간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거담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교사는 안 됩니다. 교사는 법을 위반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범은 뭐가 됩니까? 계속범은 좀 많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기수 종료가 한 시점에 일어나니까 행위시는 기수 종료 끝. 근데 계속 보면 기수 종료가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수는 빠진다. 그렇다면 100%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은 범죄 종료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95%는 문제 전혀 안 됩니다. 범행 즉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끝인데 그러나 계속 범행에 관해서는 기소 필요 없어. 종료. 그러니까 이 체포 감금된 사람이 풀려났을 때 또는 좀 비참한 얘기지만은 더 이상 체포가 의미 없다. 그 안에서 사망했을 때 종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행위도 거기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형사법에서도 어쨌든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3번.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에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부칙도 법률이에요. 부칙도 법률인데 법률에 의해서 뭐냐면 국법보다 형을 갖다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말고 위반입니다.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이제 감경을 합니다. 그런데 단 규칙에 그러나 중개했던 무고하게 처벌했던 국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한 신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 부칙에다가 이렇게 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적인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하물며 신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 자, 5번.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 유형결정으로 소급해서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할 때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거 한번 외워보시죠. 자, 지금 위헌 판단 받으면 이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 간통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나오지만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 그 1조 3항인가? 자, 문제는 그 처벌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재판 확정 후 처벌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 늙은 나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는 요게 암기장 같으면 다 도표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눈에 들어오는데 OX 이제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기출만 한번 보시면 되니까는 요거는 외워두시고요. 자, 6번에 바로 있으면 재판 상정하고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처벌조항 삭제됐다. 형 집행 면제라는 것들. 8번 다음 페이지.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경했던 법률이 적용이 된다. 건축법 위반입니다. 한 1년 만에 세상에 법이 5번이 바뀌었어요.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사이에. 건축법은 자주 바뀌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하면 몇 년 그대로 가거든요. 법은 계속 바뀌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그럴 때는 역시 가장 유리했던, 가장 경했던 법을. 5년, 3년, 뭐 4년, 뭐 몇 년. 근데 2년이다. 그래? 가장 경했던 법이 2년이죠. 경했던 법을 적용해줘라.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9번.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에 대한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해서 법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한데 틀렸죠. 제가 웬만하면 판서 안 하는데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괄일죄가 이렇게 이제 걸쳐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범죄 구성한 행위가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할 때 아까 계속법 있었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포괄일죄의 범죄 종료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범죄 종료시는 여기가 아니라 이거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범죄가 종료된다. 형법 1조 1항 범죄 종료시 법이 행시법이죠. 그러면 범죄 종료시법은 당연히 신법이 됩니다. 제3의 원칙. 국법이 행시법이고 신법은 재판시법인데 제3의 형태가 뭐냐? 이거는 종료시법이 행위시법이 신법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당연히 행시법이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제3의 원칙. 요 판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일죄에서는 이렇게 간다. 행위 종료시법이 행시법이 신법이다. 행시법은 원칙상 국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포괄일죄 제한되어 있지만은 행시법이 신법이다.
요것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은 우리가 작년 14회 때 기록형에서 출연, 킥보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하다가 이제 날아갔지 않습니까? 작년 기록형이고, 작년 기록형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다. 그래서 뭐, 들어봤더니 이번 또 14회 기록동도 형사사법 모든 과목이 똑같지만 만만치 않았다고 지금 제가 들었었는데, 얘가 바로 작년 기록형 그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직접 출제된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범죄의 변경, 과거에는 동기설에서 처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이것이 뭐가 됩니까? 어떤 처벌에 있어서 단순한 견해 변경에 불과하다. 단순한 견해에 불과하면은 처벌 규정 삭제됐어도 이번에 국법의 추구표, 소급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소급이라면 추급은 과거에서 미래로 거슬러 올라. 처벌 규정이 삭제돼서도 지금 미래로 거슬러 올라서 처벌할 수 있다. 단순한 사태의 변화. 가벌성 인정됩니다. 법적 견해 변경, 그때만 이제 면소 판결을 해준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걸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어쨌든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무조건 이제는 면소 판결. 무조건 면소 판결. 하나가 더 있죠.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뭘 봤습니까? 자동차 등을 봤었거든요. 자동차 음주운전. 자동차들을 봤었는데, 음주운전죄가 법정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1년 이상 6년 이하까지. 만약에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보면 이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인데,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또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자전거. 우리나라 최고 그룹의 어느 친구가 지난번에 그거 하다가 좀 해갖고 좀 벌금형 받았어. 그랬는데 뭐냐면은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법률의 변경에 해당된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나죠. 1년 이하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변경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더 이상 자동차 안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전혀 위법이 아니다. 대신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지 1번. 얘가 요지 3번입니다. 그 중에 한번 보시죠. 10번.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조 2항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소송법 326조 면소 판결 제4호 범죄 후에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될 때가 적용된다. 무조건 이때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요걸 갖다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소 판결 또는 가벼워졌으면 가벼워진 형법 1년 이상 6년 이하에서 이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해줘라. 근데 요지 3번은 뭐냐면은, 근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되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 여기에만. 근데 이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이 변경됐다. 뭐가 있었죠? 또 하나가 특가법이 규정이 신설된 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지 않습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쳤다. 그러면은 이때도 특가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 윤창호법 그거 그대로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아니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닌데 지금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법률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치면은 그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당연히 적용. 작년에는 경미한 상처가 입어서 지금 뭐가 됩니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도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해야 된다. 작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서 실버건 대낮에 이것들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60대 부부를 쳐갖고는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실버건 대낮에 음주운전 아닌데도 쳐갖고는 잘못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하물며 운전자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겠다. 그때는 당연히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 수권받은 위임범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별개라는 것들. 좀 더 나중에 이제 우리 일수상 하기 때나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그러한 경우들. 자, 이번에는 장소적 적용 범위 13번. 미국인 A가 한국인 갑으로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해서 갑의 아들 의뢰 병역 문제 해결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삼성동. 자, 이 사람은 미국 국적, 물론 재미교포지만은 국적은 미국이에요. 자, 변호사입니다.
뭐 일이 작아내가고 삼성동에도 이제 법률사무소들이 있었는데 우리 두정거장 아닙니까? 삼성은 거기서 뭐가 됩니까? 알선예수죄 일어납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지금 이걸 귀국해갖고는 한번 비자 발급 또 받기 어려우니까는 바로 거기서 병역 문제 해달라.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범행지 또는 이제 범죄에 있어도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나 둘 중에 아무거나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우리 한국 형법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재물수수행위든 뇌물수수행위든 삼성도도 강남구죠.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선액이든 지금 미국 LA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상관없다. 우리 땅에서 지금 뇌물수수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14번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미국 라스베가스 또 있죠. 필리핀 세부. 여기 가서 지금 카지노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뭐가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에서만 우리가 카지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든 가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도박금이 20만, 그 당시 20만 달러였거든요. 이걸 수긍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도박죄에 의해서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죠? 속인주의죠. 지금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전 세계 어디 나가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속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14페이지 15번입니다. 바로 역삼동. 형법 2조 속지지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행지로 봐야 된다. 여기 큰 길 가서 저쪽 가면 있더라고요. 리츠카튼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과 영국인이 시로폰, 필로폰 밀매를 갖다가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밀반입해서 김포공항, 그 당시 이제 인천공항은 없었거든요. 김포공항을 겨울에 갖고는 이거 괌에다 팝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별로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마약 청정고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로 왔다 그러면은 괌에서는 검색이라든가 이렇게 참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리츠카트 호텔 커피숍에서 공부를 했다. 한국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영국 놈. 그런데 나도 영국 사람이면 처벌하면 안 된다. 자, 어디서 공모했지? 그러면은 저기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그러면은 공모지도 범행지.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들. 18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매죄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의 관련 규정 적용, 무력 객관식 세벌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주의라고 하는 건데 우리 형법은 세계주의를 갖다가 인신매매죄 안에서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지만 테이큰 거기서 리암 닐슨 형님의 딸이 파리에서 루마니아 성범죄 조직단에게 납치되고 이제 여자친구 같이 갔었는데 뭐가 됩니까? 걔는 이제 사망을 하고 각각을 딱 다 죽이고 딸을 갖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인신매매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패러디한다면 우리 수사관들을 파견해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극악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에 의해서 어떤 선언적인 이거 끝까지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주의가 관철된 유일한 규정이 바로 인신매매죄라는 것들 객관식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20번, 여기 변시 작년 13회 때 기출인데 영국인이 미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귀국주의죠.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귀국주의도 속지주의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국적 선박. 그러면 당연히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21번, 22번, 23번 똑같습니다. 21, 22, 23 똑같은데 21번. 중국에서 중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그 주식회사에 인장 유지해 있습니다. 사인 유지죄. 22번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물론 제 캐나다 구입하지만 국적은 캐나다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사문서를 유지했습니다. 23번 중국 북경시에서 우리 총영사관에서 지금 중국인이 우리 국민의 그 명의를 도용을 해서 사문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형법이 적용되니까 결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답은 22번에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해설은 22번이 있는데 지금 이 사인 위조죄라든가 사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법익안 한죄. 자, 그러면은 보호법익은 그 국가의 공공의 신용입니다. 어느 사회? 중국 사회나 캐나다 사회 공공의 신용. 이것이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간접적인 피해자죠. 미안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자일 때는 우리 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 형법에 적용은 없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요놈들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쪽에 북경 총영사관은 또 역시 3번이네요. 24번.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 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 수입업자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리스 기간 중 위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을 수입한 경우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때는 국제사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법이 적용돼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형법은 뭐가 됩니까? 연방국가 각 주법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 형법은 주법마다 다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형사법이 우리도 30년인데 미국 형사법은 사실상 1심제입니다. 단심제입니다. 아니 미국 같은 우리가 법을 알면은 미국이 그렇게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단신주의인데 연방 형법은 좀 다르지만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판례가 중요한 것은 일단 작물죄에서 작물은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 작물성 인정되고 요거는 객관식 2번, 3번 나왔습니다. 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사람이 지금 리스 한 차를 갖다 팔아버렸거든요. 자, 우리가 리스 한 차를 팔아버려 우리 형법은 뭐 어떤 범죄가 성립하죠?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횡령죄. 미국도 국제사법상 아마 비스무리할 겁니다. 우리 형법은 횡령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이걸 갖다가 수입을 했습니다. 즉 작물 취득죄가 성립이 됩니다. 책임. 미국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책임을 어떻게 논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상관없다. 위법성까지 면밀되는데 퍼펙트하게 위법성까지는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제사법 기준에서 우리 국민 바로 이 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작물 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판례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작물죄에서 작물은 위법성까지 그 본범위 재산범죄가 위법성까지만 인정되면은 작물성이 인정된다. 바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변시팔회 때 사례로 나왔는데 판결 요지가 아니라 판결 이후 맨날에 딱 3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물 갖다가 이렇게 처분했는데 이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죄수론 가서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작물 갖다가 그 작물 인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벌했을 때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 판례가 바로 같은 판례입니다. 변시팔회 때 사례로 3점짜리 배점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됐고 객관식도 당연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25번. 국판에서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0회. 이건 헌법의 문제죠. 북한은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개념상 어쨌든 우리 형법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26번.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형의 살인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그랬습니다. 그때 형법이 2016년인가 개정돼 갔거든. 이전은 필요 산입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있다. 조금 억울하죠. 한 200일 외국에 살다 왔더니 딱 재판장이 보더니 아니 너는 싸가지 없어. 50일만.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6년에 형법 개정해 갔거든. 이제는 필요적으로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야만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벌써 3번이나 객관식에서 여기 이제 개정되고 나서는 계속 무려 3번이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객관식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 개념. 자, 범죄 체계로 한번 보시죠. 1번. 목적과 같은 추가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목적법, 진정 목적법, 부진정 목적법, 가장 대표적으로 통화 이조죄, 유가지고 이조죄, 그 다음에 문서 이조죄, 바로 행사의 목적들.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미수범의 성립에 있어서도 초과 주관적 요소가 구비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목적뿐만 아니라 불법 영대구사. 그러니까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 과실 제한 불법 영대구사 목적 같은 경우들이 바로 초과 또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범. 절도 미수면은 당연히 절도 미수범에게도 불법 영대구사가 있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 물건 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의 발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위험법.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하고 무조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추상적 위험도. 따라서 공공의 위험 발생 인식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갖고도 방화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물건은 반드시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인식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12월 24일 오후 저녁 7시쯤 강남역에서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태워버립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면 강남에 걸어다니지도 못하겠죠. 거기서 이렇게 불태우면 아마 비명소리나 난리 날 겁니다. 그게 공공의 위험입니다. 그거 인식해야 된다. 당연히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하겠죠. 바꿔서 이번에는 1월달, 2월달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추운데. 자, 하여튼 영하 체감 온도 30도가 되던 새벽 2시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걸 태웠다. 아니, 체감 온도 30도 한강 고수부지에 사람이 왜 있어? 이거 불태웠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공공의 위험 없죠? 이럴 때 일반 물건 방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범죄, 행위의 주체가 이제 법인 범죄. 역시 살해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안 되죠. 전과자가 법인을 세웠습니다. 저 사람 전과자니까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 있을 수가 없죠. 이때는 우리 연좌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금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 일종의 연좌죄거든요.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이게 대부분까지 갔다 온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6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법인은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자연인이 한데 어떻게 범죄를 저립니까? 결국은 법인을 구성하기도 대표 이사 이하 모든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인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근데 그 취지는 결국 법인의 독자적 책임이 인정된다. 고의범이면 고의 책임, 과실범이면 과실 책임, 독자적 책임이 인정돼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속돼서 실제 불법 행위를 한 범죄 행위를 한 종업원의 종속에 처벌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책임에 의해서 처벌이 된다라는 것들. 7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적인 사업주. 여기서 법인 또는 개인인데 개인은 영업주를 의미합니다. 대표, 사장님. 근데 법인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법인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음식점은 법인 등록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이런 걸로 유한회사 그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뭐 등록을 해놨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인 같이 안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개인이나 다른 말로는 뭐 요새 흔히 이제 대표라 그러죠. 대표, 사장님, 영업주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라는 것들. 자, 그랬을 때 형식상의 명목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한다라는 것들. 여기 뒤에 아마 판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은 이해가 안 가던데 현직 약사가 약사 명의를 또 빌려갖고 약국을 또 개설합니다. 약사들은 약국을 여러 개 개설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 현직 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갖고 이제 이걸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은 과거에는 약사 아닌 사람이 전문 의약품, 조제 의약품을 갖다 판매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의 약사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느냐, 실질적인 경영약사가 처벌받느냐, 그랬더니 실질적인 사업적인 경영약사가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돈 받고 명의만 빌려준 약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는 실적인 업무주가,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9번. 양벌 규정은 단지 법인 또는 업무주에 대한 처벌에, 이 업무주가 바로 개인이죠.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뿐이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양벌 규정은 실제 범죄인이란 종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자 동시에 뭐가 됩니까? 법인 또는 개인 특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 동시가 됩니다.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벌 규정 아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 자, 다음 페이지 11번.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 주체가 된다는 것들. 법인이 무슨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자연인이 저지른다. 이거는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지금 건설회사가 상가를 지은 다음에 이중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죠. 그렇다면 부동산 이중매매. 법인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중매매합니까? 당연히 법인의 대표기관, 대표이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표이사가 이중매매를 했겠죠. 따라서 대표이사가 배임죄 죄책을 지는 것이지 사법상 의무주체에 불과한 형법이 아니라 사법상 의무주체에 불과한 법인은 절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하면 된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들. 12번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형량을 장량 강경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처를 취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범죄 행위를 한 종업원을 장량 강경 이불을 깎아준다 해서 법인을 똑같이 이불을 깎아줘 종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독자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14번 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였던 형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에 의해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아니, 예컨대 이제 부모님이 범죄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범죄가 자식에게 승계됩니까? 연좌 절대 하지 않죠. 법인이 지금 없어진다고 법인이 중요한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그 승계가 되겠습니까? 절대 승계되지 않는다. 위법상 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 자, 구성요건. 자, 우리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오늘 진도는 아마 못 나갈 겁니다. 내일 나갈 텐데 이제 위전착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표지론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범죄를 우리는 3단계 범죄 체계에서 범죄란 구성요건 해당 요소가 위법 책임 3단계를 봅니다. 그러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은 범죄를 불법 플러스 책임. 즉 구성요건 해당 요소가 합쳐서 불법이라고 하거든 범죄를 2단계 범죄 체계로 봅니다. 불법과 책임. 따라서 이 불법을 아우르고 있는 요소를 갖다가 불법 구성요건. 요걸 갖다 빌려온 그 학설이 있죠. 사실의 착오 유치원동설이 불법고의라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가 될까요? 소극적 구성요건, 이때 소극적이란 말은 네거티브입니다. 이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가 되죠? 구성요건에 대한 요소가 위법성 단계에서 이것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소극적 요소가 뭘까요? 바로 위법성 조각사예요.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1호는 결국 위법성 조각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은 전체 불법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1호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죄다 일본 용어입니다. 저도 학부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힘들었는데 바로 그러한 경우들.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단계라든가 위법성 단계에 있는 착오는 모두 다 사실의 착오다. 자, 구성요건 단계에 있는 착오가 뭐죠? 사실의 착오. 위법성 단계에 있는 착오가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이번 14회 때도 출제가 됐지만은 적법성이 뭐가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요건 요소 있지만은 우리 판례는 그러나 그것이 적법화된 공무집행을 위법한 걸 평가하는 것은 법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착오다. 그러나 학설은 이걸 갖다 사실의 착오로 보는 학설도 있고 법률의 착오로 보는 학설도 있고 이전착오로 보는 학설도 있다. 어쨌든 위법성의 요소니까는. 그렇다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착오는 사실의 착오, 위법성 단계 착오는 법률의 착오. 또 하나가 있죠. 둘 다 겸하고 있는 거.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적 요소를 둘 다 겸하고 있는 게 바로 위전착입니다. 어쨌든 위전착도 구성요건 아니면은 위법성의 착오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형법상 모든 착오는 오로지 사실의 착오 하나 끝. 그래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는 3회 때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오는 사실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적 착오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 2번 한번 보시죠. 사인인 갑이 현행 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거. 법률의 착오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1에 따르면은 갑의 착오는 3단계 범죄 체계에서 법률의 착오인데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당연히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표지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이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소극적은 네거티브입니다. 요거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3단계 범죄 체계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합된다.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은 위법성 조각 사이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합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형사법으로 돌리면은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배제되는 게 혐의 없음 처분. 위법성이 조합되는 거 범죄 안 돼. 혐의 없음과 무혐의와 범죄 안 되면 형사법사 성격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여튼 유서책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부작위범까지 보고 좀 쉬시죠. 단어 못 봐도 중간 간증 좀 보시고요. 이번에 부작위범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보증인지위가 요구된다. 보증인지위 사고가 이번에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 자,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번입니다.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범죄 성립이 자기 부작위 모두 다 가능하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사항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이때는 자기가 우선이다. 이것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게 구형한 보람병원 사건 아닙니까?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면 이때는 자기로 일단 우선적으로 봐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7번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와 부작위 동시에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에 의한 허위공사 작성죄, 동해서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자, 수사무에 종사하는 순경갑은 18명의 도박 범행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상사의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서 그 도박 자금을 도금 등을 압수하고 도박죄로 입건하는 등의 범죄 수사에 필요한 조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해서 달라든 부탁을 받고 그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기에 의해서 공문서인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했다. 자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해서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 부작위에 의한 직무, 이건 완전 직무유기죠. 성립한다. 틀렸죠. 자기에 의한 4개입니다. 자기에 의한 범인의 도피,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동해서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판례 4개입니다. 다 2번 이상 다 출제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이럴 때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 등등만이 성립한다. 자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만이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도 결실 아직 안 나왔지만 법정의 모션까지 나왔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 사례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8번.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입니다. 검사로부터 A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A에게 전환해서 형사들이 갈 테니 튀라 해서 도피시켰다는 겁니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자기에 의한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경찰 수사 지휘처분을 할 수가 없죠. 완전 수사 독립됐지만은 그 전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가 충남 보령시 그 경찰서에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보령시 조폭 중간 조폭인 A를 검거하시오. 한동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수사반장 경위가. 아니, 그 동네 후배니까 전화가, 야, 형사 갔어. 빨리 쳐라. 잠수 타. 그래갖고 도망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 사람 체포해야 될 경찰관이 수사 지휘 처벌하고 체포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했죠. 도망시켰다. 그러나 자기 범이, 뭐가 됩니까?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한다. 9번은 뭐가 됩니까? 4번이나 나왔는데,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경찰서 반범과장, 경정, 무궁화 3개, 부하 직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 오락실인데 그냥 오락실이 아니라 도박 오락실, 도박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 오락실. 옛날에 그 유명한 바다 이야기죠. 바다 이야기. 저는 황금성이 끝까지 중국집이 하나서 지나가다 보면 황금성이 이렇게 중국집인데 왜 중국집이 이렇게 샀지?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오락실인데 도박 오락실이요. 게임 오락실, 도박 오락실. 오락실을 단속해서 증거물로 오락기에 변조된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의 보관 중임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주시. 이거 증거물이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100점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 뭐가 됩니까? 야, 그중에 그 오락실 주인이 부탁을 합니다. 저기 뭐 10점 정도만 증거를 쓰지 90점 정도 영업하게 해주세요.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싹 단속된 게 2008년도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불법입니다. 그 당시는 신림동에만 그 게임 오락실이 그 수험생 맨날 70군데가 넘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한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증거물을 돌려줬다는 거죠.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 부자에 의한 직무유기죄. 이때 자기에 의한 증거인멸죄만 성립이 된다는 것들. 10번. 자기범 및 허위공서 작성죄와 부자기범 및 직무유기죄가 한해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범 및 허위공서 작성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범 및 직무유기죄로만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여기 판례 보시면은 공소저기권자는, 자, 공소저기권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소저기권자 누구죠? 검찰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 지금 형사법상 공소에 있어서는 기소 편의주의, 미국식 형사법입니다.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기소 편의주의, 검사 마음대로. 공소를 뭘로 하든 말든 이것은 모두 다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기소 편의주의. 그렇다면 자기범인 증거인멸죄, 범인도피죄로 기소하지 않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 11번. 자, 형법상 부자기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정되기 위한 자기범은 법적 의무함으로 사회상교 또는 조리상 자기범이 되는 게 포함되어 틀렸죠. 관습이라든가 종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률 계약 위반 선행에 더 나아가서 신의측 사회상교 조리 얼마든지 자기의무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경우들. 자, 다음 페이지 14번 한번 보시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른 국가시험 사례로도 출제가 됐는데 우리 뭐 3번 나왔으니까 모텔방의 투숙께서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끌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에 의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법적인 자기 의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지금 실화죄이기 때문에 위법한 선행에 의해서 법률상 자기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부작에 의한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 모텔이 뭐 필로티 공법이 갖고는 삽시간에 불에 휘말리면서 이 사람도 피고인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뛰어나와서 나오면 불이라도 안 위했었어요. 하다못해 요라도 늘리면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괘씸하다 부작에 의한 현주건절 방화치사상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되는 게 있어요. 간과되는 게 바로 결과방지 가능성. 결과방지 가능성에 관련된 유일한 판례입니다. 우리 근데 부작위범에 관한 사례가 변치 한 2번 정도 사례가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시 구조절지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갑은 A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결과방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도 꼬박꼬박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변지에서는 아닙니다. 그냥 보증인지만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상당히 그렇겠죠. 형법만 봤었으니까 지금 형법을 같이 보기 때문에 상당히 컴페이지였다는 겁니다. 이거 안 쓰고 넘어가고 교수님들 법조면 모의시험 때 나오면 뭐가 됩니까? 교수님들 해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봐도 교수님들도 거기다 기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그냥 객관식 하나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결과방지 가능성.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부산에도 해가지고 6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이거 불이하고 이거 눌러봤자 소방소면이 이미 다 탔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결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적인 소화무,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만은 보직인 지위는 인정되지만은 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방지 가능성, 즉 소의 가능성 또는 소의 용이성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예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실화죄, 중과실치사죄로는 처벌받겠지만은 부작에 의한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상죄로 요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17번 5회 때 사례도 나왔고 얘가 그 기록형이라 하면 한 3번 나왔었죠. 요거 도로교통법 54조 1항 사고 운전자 구조조치 그 불이행죄.
자,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 조치 의무는 위법한 선행의 경우에만 자기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 대법원은 적법, 불법, 과실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 없다, 불문하고 모든 사고 운전자, 적법한 사고 운전자에게도 인정되는 바로 의무가 됩니다. 요거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5회되던 사례로도 출제가 됐고, 기록형도 여러 차례 머리 따집니까? 그 작년 13회 때도 정도키보드 똑같은 거니까는 작년에도 기록형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객관식도 당연하고. 18번 부작에 의한 살인죄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은 사망의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광해가 인정될 경우 부작에 의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부작위와 네가 자기 의무를 다했더라면은 충분히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충분히 이때는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무슨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작위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언급한 그 유일한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근데 이번 14회 때 객관식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20번 업무방해죄와 같이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의 이로서의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갑이 A를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되고 1원도 지급하지 않으니까 공사고 나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에 못 들어갔거든요. 부작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했다. 대법원은 자, 부작위 범이 자기 범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사되면 안 줘. 일부러 건축자재를 가져다가 일부러 첩첩 사둡니다. 이게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근데 이건 지금 단지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1원도 못 받고 수억 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1원도 못 받고 따라서 너를 위해서 한 그 공사를 단순히 치우지 않았다. 이걸 자기에 의해서 다른 건축자 첩첩 쌓아두고 공사를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21번 엄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물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엄상배임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휘견 예컨대 이제 증권회사 PB들 수억을 투자해갖고도 우량주를 살려고 그랬는데 다들 떡상합니다. 안 사줍니다. 하나 샀는데 떡상하다가 조금 있다 떡락합니다. 떡락하는데 다 던졌는데 이 사람은 안 던져요. 그래갖고도 직권 안 하면 완전히 이제는 마이너스로 간다. 5초, 4초, 3초 요때 신의 착수가 있다. 부작위와 엄상배임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22번부터 이게 부작위범의 이제 그 착오인데 요게 이번 14회 때는 두 지문이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두 지문이나. 자, 먼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구성요건 요소설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설. 자, 그래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이제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데 요게 보증인 지위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둘 다 구성요건 요소를 보기 때문에 착오가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사실의 착오입니다. 무조건 사실의 착오. 좀 이따 지문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 1930년대까지 100년 전이죠. 100년 전 독일학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14회 때 또 나왔어요. 구성요건 요소설, 다른 말로 보증인설이라고도 하는데 보증인 지위나 보증인 의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요거는 무조건 구성요건 요소다. 따라서 요거에 착오가 있다? 요건 무조건 사실의 착오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설이 다설입니다. 한 100년 더 됐어요. 이분설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설인데 이분설 지금 기본적으로 보증인 지위는 사실의 구성요건 요소. 따라서 보증인 의무는 뭐가 됩니까? 보증인 의무는 요건 위법성의 단계니까는 요건 이제 법률의 착오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게 다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구별할 것은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무조건 사실의 착오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무조건 사실의 착오다. 지위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 그러다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 이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지문들 한번 보시죠. 그때 설명드릴게요. 먼저 22번.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분하는 이분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실범을 처벌되다. 틀렸죠.
보증이 우영하는 착오는 무조건 법률의 착오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한 유무를 검토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과실법성 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책임설에 따라서 일단은 고의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착오의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고의범이 성립하고 착오의 과실이어서 고의범의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실범을 처리해야 된다. 지금 법률의 착오 책임설을 취할 때는 과실범은 경우의 수에 전혀 없습니다. 과실범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증이 우영하는 착오는 뭐냐? 정확하게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컨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26번 요게 이제 14의 문제인데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들놈이 해수욕장을 같이 가는데 익사 직전이 있다는 겁니다. 익사 직전에 있다. 정확하게 자기 아들이면 알았거든요. 자, 알았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일어나죠.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지금 누가 물에 빠져 사람 살려야 돼 눈이 나빠갖고 자기의 아들이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다고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이것도 어느 학설을 취해도 모두 다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지위 의무에 관한 착오는 일단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페르나는 내 말도 안 듣는 내 아들도 아니다. 저놈은 죽어도 난 상관없어. 그래서 구조를 하자. 이게 바로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근데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무조건 사실의 착오. 근데 이제 이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법률의 착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23번 한번 보세요. 자, 보증인 지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은 자신에게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해서 고의가 조금 틀렸죠. 지금 보증인 의무에 관한 이분설에 의한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요거는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법률의 착오. 따라서 이때 법률의 착오는 절대 고의 조가 안 됩니다. 물론 일단 책임설이니까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들. 24번도 부진정 부작위 범위에서 보증인지와 보증인 의무를 구분하는 입장. 이분설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의 착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요. 25번. 자, 부작위 범위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벌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 실행에로 평가될 만한 것이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 26번, 2번 14번 객관식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죠. 14번이 아니라 14회 객관식 사례. A 5세 아버지 갑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 유익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도 A가 익사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A를 사망했다. A가 내 아들이 익사 유익에 처했다. 정확하게 보증인 지위에 관한 인식이 있다. 내 아들 아는 순간 나는 보증인 지위, 그건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1번. 갑이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라면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자기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렇게 나왔었죠. 즉시 구조적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튜브 같은 거 더 살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부작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얼마든지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2번 지문. 만약 갑이 누군가 익사 이익에 처해 있다고 생각만 했을 뿐, 뻔하죠. 이건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죠.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하던 경우, 이거는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입니다. 어느 학설 취해도 이거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누군가 못하였던 경우 보증인주의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경우에 즉 이분설에 따르면 이분설에 사실의 착오예요. 보증인주의는 따르면 갑의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 한해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져. No. 지금 보증인주의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이분설을 취해도 요거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갑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실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A의 사망 위험이 구체적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부작위 당시 자신이 구조의무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A의 사망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25번 지문이죠. 25번 지문이 원문인데 이런 식으로 싹 바꿔서 이번에 3번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4번.
만약 을이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이고 갑과 을이 각각 주의무를 불이행하여 A가 익사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A가 A를 구제하지 못했다면 갑은 부작에 의한 과실치사죄, 을은 부작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이거 혹시 우리 뒤에 가면 있는데 그 판례 기억나세요?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담배 피우다가 팍 던졌거든요. 팍 던져 불이 확 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과실범위 공동정부 부정했지만 이때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서 둘과 실화죄 과실범으로 처벌받는다. 바로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실범위 공동정범인데 요새 대법원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완전히 X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해서만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공동의 과실이 경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과실치사죄. 근데 한 놈은 수용자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뭐 업무성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아빠는 과실치사죄. 그래서 각각 처벌받는다. 바로 그 판례를 갖다가 이거 법리를 적용했다. 그래서 2번, 4번 쉽지 않았었습니다. 5번. 갑의 부작위를 살인죄 실행행위를 평가하려면 갑이 A가 처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구조 의무 이약으로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뭐죠? 결과 방지가 나서 객관식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결과 방지성이 나왔는데 객관식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례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28페이지 30번.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요거 그냥 미필적 고의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역시 세월호 사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32번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창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고지의무가 있으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갖다라면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할 때 그때는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때는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그러므로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위반되어 협의 수용될 것을 알고 있는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아니 도시계획이 공용 수용됩니다. 여러분 공용 수용되면 시가로 매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로 매입된 첫 자리가 바로 분당 신도시,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시가,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신도시. 나머지는 다 공시가. 이 강남 같은 공시가가 시가 반도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10억 갖고 있는데 공시가 5억으로 매입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도시계획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요새 그 재건축하는데 추가 분담금 강남은 20억이에요. 우리 그 조사단 노원구만 해도 추가 분담금이 집값이 아파트가 5억인데 추가 분담 5억이 못 냅니다. 즉 재건축은 거의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집을 살려고 그러겠어. 근데 그럼 모르고 와서 10억 그대로 샀다.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죠. 절대 안 삽니다. 이럴 때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 구입했다. 그럼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야, 여기까지 좀 보시고 쉬었다가 29페이지 부작위와 공범 요거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